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막말이냐 소신이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큰 논란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달라 대변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 올린 청원 내용이죠. 교사들에게 과연 방패는 있는 걸까요?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전투기 공장으로 이동입니다. 어제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하려고 극동 하바롭스크주로 이동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쯤 공장을 둘러볼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곳에선 러시아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을 생산하고 잠수함 등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도 2001년 이곳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추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우리 국방부는 북러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 테이저건으로 제압입니다. 지난달 수원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경찰 보디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다급하게 출동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는 곧바로 흉기를 들고 있는 8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자, 하지만 이 남성 칼을 버리긴커녕 오히려 경찰에게 달려듭니다. 자, 그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그 자리에서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흉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신속하게 흉기를 빼앗고 수갑을 채워서 진압했습니다. 보디캠 영상으로 보니까 긴박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입니다. 폭죽 펑펑 10대 폭주족입니다. 자,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폭주족들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차가 출발하는데 갑자기 펑! 저희 지금 폭죽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폭죽 이제 시작입니다. 뒤쪽으로도 펑! 계속해서 펑! 또 한 발! 펑! 네, 이렇게 계속 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일부러 차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발도 좌우로 뭐 까딱까딱하고 아예 폭죽을 앞 유리를 향해 쏘는데 이게 일반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찰차를 조롱이라도 하듯 왔다 갔다 나 잡아봐라 뭐 이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좌회전을 해서 빠지는데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갑니까? 이리 와야죠. 경찰서 가야겠죠. 네. 자, 이게 지난 2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순찰차에 폭죽을 쏘고 조롱하듯 고개 운전을 하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무려 120번에 걸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폭주족 일당 13명을 7개월 만에 전원 검거했습니다. 네, 피의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고등학생이었고요. 이 중 2명은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끼리 단순한 호기심에 그랬다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트랙은 천년 묵은 외계인 물음표입니다. 멕시코 의회 최초로 이것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원통형으로 길게 뻗은 얼굴이고 손가락이 3개 있어요. 인간이 아닌 걸로 추정되는 이 사체를 검증해달라면서 UFO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자, 멕시코 언론인 제이미 마우산이란 사람이 공개한 이 사체들 2017년 페루에서 발견됐고 각각 700년, 또 1800년 정도 된 것이라는데요. 심지어 이들이 안에는 알을 품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DNA 조사하고 관련 연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UFO의 존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아직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또 인정하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마우사는 과거에도 외계인 사체를 주장했다가 이후에 어린이 미라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쇼트트랙 달려봤고요. 네, 채널 고정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이어갑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안을 챙기기 위해 단행된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네, 5시의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는 좀 덜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난주보다요? 피곤하시다 그랬어. 네. 저는 뭐 늘 피곤하지만 네. 여기 올 때마다 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신인규 그런 것 변호사를 같네요. 만나서 그런 건가요? 물론이죠. 신인규 변호사 앞으로 큰일 할 뿐인데 제가 많이 만나두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화기애애하게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발표했는데 이 후보자들의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첫 번째 주제로 장관의 자격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3년 전에 한 국방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리고 5.16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전두환 씨 반란과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것은 상당히 그 대한민국의 헌법을 좀 부정하는 예. 그런 역사적 의식이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12.12 군사 쿠데타가 사실은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는 네. 최초의 그런 과정이 됐던 것인데 그 구국의 목적 때문에 그 쿠데타까지도 미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는 저는 뭐 적절치가 않고 조금 매우 좀 부당한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신원식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소명을 하겠다. 과거 발언이니까 예. 해명하겠다 하지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이 발언을 들으시면서는 신원식 후보자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대개 민간인이 하죠. 예. 대부분 군 출신이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 출신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전역을 하고 민간인인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그냥 시키지 않고 왜 전역을 시켜서 민간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하도록 하겠습니까? 군을 문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군이라는 이러한 무력을 그냥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나 자체적인 어떤 논리에 따라서 굴러가게 두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민 통제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의 쿠데타라든지 일단 5.16이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비록 신분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군의 어떤 집단 행동을 네. 지금 미화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지금 볼 때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철회해야 마땅한 인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처럼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 또 당에서 추천을 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야기 듣고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신원식 내정자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그럼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능력대로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정 부분은 과라고 좀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신원식 후보자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소 좀 오해가 있고 나는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쿠데타가 가능하냐? 그때 질문자가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자기 묻길래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는 그 과거에 그 12.12는 나라를 구하려 했다라고 한 발언이 약간 뭐 개인의 신념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또 출근길 발언을 보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단 말이죠. 뭐 장관 후보자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됩니까? 저게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내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그런 어떤 후회와 반성이 담긴 얘기인지.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변명에 가까운 그런 얘기일 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의 12.12 쿠데타라든지 5.16에 대해서 무슨 뭐 그것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는 게 본인의 신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만약에 그게 신념이 아니라 듣는 사람 의식해서 그게 이제 유튜브 나가서 한 발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구독자들 그 성향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치인처럼 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또 장관이 돼야 되니까 대법원 의견에 존중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갖춰야 될 덕목은 정말 국방부 장관의 임무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윗선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막 닥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군의 어떤 그러한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문민 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만 군이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인사거든요. 근데 저렇게 뭐 갈대처럼 만약에 마음을 바꾸는 어떤 인사이다라고 하면은 윗선의 눈치를 볼 것이고 정권의 코드를 맞출 것이고 그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동안 여러 가지 군내에 왜곡된 어떤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더더욱 문제인 거는 아까 이철규 이제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어투를 보면 이러한 논란을 전혀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에 비유하고 하는데 좀 축소해서 보고 있다. 그렇죠. 이게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우선한 어떤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 사안을 방어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의관이 지금 잡혀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재의 논리거든요. 독재자들이 대개는 그런 논리를 들면서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재고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이철규 사무총장이 머리카락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거는 머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게 문제다. 단순하게 머리카락으로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국방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이 투철한 국방 전문가가 무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신원식 후보자를 고집할 명분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2.12 쿠데타가 뭡니까? 우리나라 군끼리도 그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상부를 체포하고 당시에 군을 장악해가지고 이것이 5.18까지 이어지면서 신군부가 등장한 그 단초를 제기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5.18 때문에 그 희생 유가족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항상 광주에 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과거를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신원식 후보자가 과거의 발언을 놓고 보면은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신원식 후보자도 본인의 과거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발언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안 옮기거든요. 또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념이 바뀌었거나 과거에 잘못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저는 장관 자격으로서는 매우 저는 부족하다 저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쿠데타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비난을 해서 또 논란인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죠.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문재인은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최고봉은 안보 파괴입니다. 트럼프 꼬셔서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배치 중단, 한미동맹까지 다 허물었어요. 이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첩.
지금 들은 발언들이 2019년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국회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 보수단체에서 한 집회에서 한 발언들인데 이 발언들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청문회에서 야당 만나기 전에 좀 수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청문회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악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악마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그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은 2016년도에 탄핵을 일으켰던 이제 탄핵에 우리가 기초가 되던 촛불 사태, 촛불 혁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뭐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시 그 반역, 그러니까 신원식 후보자가 인식하는 그 반역의 가장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당시 특검팀의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역군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집단에 가장 그 논리를 제공했던 분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그럼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원식 후보자는 아마 이제 국회에서 아마 선고 검증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거 피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모습이 대표적인 코드 맞추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어떤 발언들, 저러한 어떤 뭐랄까요, 캠페인, 액션,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정치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이 돼서 자기가 어떤 정치 집단에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런 그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중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은 이 정권의 코드 맞추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참 문제가 되고 걱정스러운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사의를 뭐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해가지고 나는 그 탄핵 소추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 미리 사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해병대의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이제 좀 물러나는 어떤 과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건도 대표적으로 어쨌든 그 군 간부가 어떤 정권의 코드를 맞춘다고 할까요? 윗선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을 그렇게 무례한 어떤 수색에 나서게 했다가 그러한 일에 또 말려들게 한 그러한 사건을 겪게 한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할 때 그러한 군내의 악습, 그러한 군내의 여러 가지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일거에 좀 이렇게 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일소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야당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네. 여러모로 봐도 어떤 기준으로 봐도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장관 후보자 문체부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오늘 그 종로구에 마련된 별도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이걸 타고 또 나타나서 화제가 됐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잡하게 해드려. 들어가. 그럼 선배 한번 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 것 같아요. 뭐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약간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임명이 된다면 한번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네, 2008년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던 걸로 봐서는 단순한 보여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 상당한 자전거 마니아임은 분명합니다. 네. 저도 뭐 자전거는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가끔 자전거도 타고 나름대로 진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전거에 진짜 진심이십니다. 네, 근데 몸이 좀 안 따라줘서 문제긴 한데. 네. 근데 이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제가 이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심지어 외국에 가서까지 맞아요. 자전거 타러 가서 자전거를 탔다고 하니까 자전거에는 진심인 부분. 네.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네. 근데 청문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청문회에서 자전거 얘기는 안 하겠죠. 예. 청문회에서 주로 다룰 내용들은 과거 정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명박 네. 정권 시절에 소위 말하는 뭐
이 문화예술인들을 네. 차별적으로 좀 배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냐, 또 그 당시에 펼쳤던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져 물을 텐데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이러한 문화예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화예술계를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정권의 어떤 철학과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전형적인 국가주의적인 어떤 예술관인 것이고 네. 유인천 장관이 예술인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그것의 어떤 부당함, 그러한 어떤 개념의 어떤 부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네. 문화예술인 출신이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을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어떤 점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보고 그러한 것이 없어진다면 과연 지금 유인천 후보자가 장관을 해서 얻는 우리 정부와 우리 나라의 이익은 뭐냐?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점에서도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 변호사님. 예, 저도 뭐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현재 나이가 72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에도 문체부 장관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30대 장관들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 이제 그 의미는 꼭 물리적인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참신하고 신선한 인물들도 많은 기회를 좀 부여해서 좀 네. 탕평 인재를 쓰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해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유인천 장관이 과거 MB 정권 때 그 문체부 장관을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을 다시 소환을 해서 지금 15년 만에 다시 장관에 그것도 같은 자리로 다시 등용을 한다는 것이 뭐 그때같이 일했던 문체부 직원들은 또 일부 반가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과연 국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가장 좋은 인사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연관이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여당에서 그 일부 연예인들의 정치 발언을 좀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주제로 개념 없는 연예인 이렇게 잡아봤는데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앞서 그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한 날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분노에 휩싸여 있다. 방사능 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걸 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기도 하죠. 어떤 그 밴드 이 멤버가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개념 정치인가 이렇게 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정치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네. 뭐 작년 산출고는 뭐 연예인이 벼슬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연예인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선은 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시민으로서 이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이 정치적 의사는 당연히 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개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연예인이 나왔다면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개념이 있고 없고를 왜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우리 쪽 입장에 동의를 해주면은 개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반대하면은 그것을 반대 의견으로 존중하면 되는데 갑자기 개념이 없는 사람이 얘기도 돼버리거든요.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개념이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건 잘못이다. 그건 굉장히 도를 넘은 것이고 이거는 또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도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한 연예인에 대해서 좀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예. 이 뉴스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여당 대표가 예. 제가 좀 우스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여당의 당원이 몇십만씩 되는데 예. 100만이 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 몇십만 당원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우림 멤버 4명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뭡니까? 저는 팬들도 있잖아요. 또. 네, 뭐 아무튼, 팬은 팬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윤아 씨가 쓴 글은 이게 예를 들면 백보 양보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앞으로 방사능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어떤 광경을 상상하게 된다. 네. 그러한 미래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들이 느낌으로 다가온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문학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왜 개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네. 연예인이 벼슬이냐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벼슬을 시켜줬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분이 정말 공직에 있는데 SNS에 부적절한 글을 썼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그냥 쓴 거 아닙니까?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연예인이 무슨 공인입니까? 그냥 한 사람이 시민인 것이지. 다만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있는 것이지. 또 연예인이 벼슬이라서가 아니라 한 네. 사람이 시민으로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을 예를 들면 팬들이 김윤아 씨 왜 그렇게 씁니까라고 항의를 한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네. 그렇게 두면 됩니다. 네. 근데 정치권이 나서갖고 특히 여당 대표, 여당 최고위원이 특정한 어떤 가수 한 사람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개념이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고 한다면 앞으로 문화예술계가 다 위축이 되고 나아가서는 시민사회가 위축이 되고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니까 온라인 기사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라리 뭐 어려운 이웃한테 기부해라 이런 건 좀 양반이고 이영애 씨를 향한 뭐 원색적인 비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정작 뭐 이영애 씨는 뭐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든 재단에다가 뭐 후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뭐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연예인들의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발언이든 소신 발언이든 시민으로서의 입장 표명이든 무작정 이렇게 좌표 찍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또 연예인들을 좀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사회가 더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연예인들이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죠. 그게 주목받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애 씨도 뭐 어디를 후원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걸 왜 진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왜 인터넷이 뜨거워져야 되는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좀 더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이 된다면 누가 어디에 후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가질 것도 없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진영적인 대결적 사고방식에 좀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좀 평소와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희는 어떤 주제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올해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지금부터는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방패 없는 교사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 올린 국민청원이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대변이 묻은, 그러니까 이제 똥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는 사건. 이 교사 남편이 청원글에서 이제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사건 현장의 사진들도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먼저 서 변호사님, 자.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이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대변에 묻은 기저귀로 맞았다. 네. 이런 사건인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그 사건의 발달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 가해 학부모, 그러니까 때린 예. 학부모의 아이 목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서부터 좀 마찰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학부모는 이게 교사의 학대로 인한 상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또 어린이집 에서는 이건 다른 원화와 다투다가 생긴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목에 상처가 생긴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입원을 해서 이 선생님이 어떤지 또 뭐 사과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예. 이제 좀 이 어머니가 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예. 이렇게 그
대변이 묻은 그러니까 예. 똥기적이죠. 그거를 이제 얼굴로 예.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뭐 뺨에 묻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교사의 남편이 하고 있는데 직후에 이제 사진을 예. 찍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예. 해당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교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를 폭행 혐의로 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학부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교사도 이 폭행 사건 이후에 경찰에 또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통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긴 한데, 이 기저귀가 뭐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런 어떤 흉기 그런 재질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폭행 혐의가 이게 성립이 됩니까? 폭행은 반드시 되는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예, 폭행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만약에 교사가 이걸 특수폭행, 그러니까 예. 위험한 물건이라고 주장을 해볼 만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흉기와 좀 다른 판단을 하는데요. 네. 흉기보다 더 넓게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살상용으로 굳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예. 사용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적절하게.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 나의 신체에 어떤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진짜 이 똥기저귀라는 게 내 얼굴에 묻었을 때 피부에도 묻고 뭐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네. 사실은 좀 이걸 특수폭행으로 볼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뺨을 때리거나 다른 물건을 뭐 몸을 향해 던지거나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도구를 있거든요. 사용하긴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쟁점이 될 여지도 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동 학대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일단 경찰에 학부모도 신고를 한 상황인데 아직 사실관계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해당 학부모의 이제 인터뷰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내가 뭐 화를 삭히지 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아동 학대는 분명히 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사님, 쟁점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이제 교사가 이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네.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보면 일단 아동학대는 무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부모는 크게 이제 신체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 부위를 꼬집은 상처 부위가 다른 이제 같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 교사에 의해서 이제 꼬집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이전에도 아이가 이제 멍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의하면 그 부분도 선생님이 한 것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신체학대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낮잠. 이제 아이가 놀이방에서 또래 아이들과 자지 않고 예. 이제 깜깜한 방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잤다는 네네 거다. 예. 어두운 방에 혼자 자서 이제 그 학부모가 이걸 어린이집에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이제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라는 하고 식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자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제 혼자 이제 재웠고 그 아이가 그것을 이제 무서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임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도 있고요. 예. 또 그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전 산책을 한 이후에 현관문이 이제 닫히는 바람에 예. 아이 혼자서 밖에서 몇 분간 이제 방치된 예. 상태였고 그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 예. 처음에는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 목 부위의 상처 부위도 이 학부모가 좀 의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학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맞다. 하지만 기저귀 던진 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도 경찰에서 이제 실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가려질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 글쎄요,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교사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는 어린이집도 이제 뭐 출근하거나 퇴사를 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경험을 한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 일을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이 교사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중재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나 업무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워낙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이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학대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폭행 여부는 사실은 이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예. 이거는 일단 본인이 이제 너무 열이 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으니까 뭐 사실관계는 명확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아동학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구나. 우리가 이건 알았는데 취재를 더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으로도 교사를 신고하는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했다 이런 건데 지난주 사망한 대전 초등교사 사건도 학교 폭력 신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왕의 DNA 사무관 사건 기억나잖아요. 그때도 이 학폭 신고가 있었다는 건데 JTBC 보도 내용을 잠깐만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A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1학년 담임교사 A씨로 돼 있었습니다. 교사가 다수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거나 교장실로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사무관은 경찰 등의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라 표현하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무관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지목됐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지속적으로 처벌 요구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학폭위도 열렸더라고요. 네. 근데 서 변호사님, 이 학폭위는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 다루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교사도 가해자로 학폭위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 법률의 허점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사실 가해자가 누군지는 이 법률에서 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폭력을 이제 학교 폭력의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교 폭력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세트처럼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 학생 부모가 강력하게 학교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열어달라라고 하면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교장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예. 일단 다 엽니다. 일단 여는데 열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열리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 조치 같은 것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분 대상에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뭐 해당 없음, 뭐 학교 폭력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끝나는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는 회의를 어쨌든 강력하게 피해자 측이 열어달라 요청을 하면 그냥 여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 또 교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학교 안팎에서 이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고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위원회도 열리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은 굉장히 가중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역시도 현실적이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그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교사는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게 교권보호위원회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도 않고 열리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학대로 고소됐을 때 과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대응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전처럼 학생들 때리려고 몽둥이를 우리가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방패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너 속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재판소 시작합니다.
네, 오늘 풀어볼 재판 이야기는 딸을 스토킹한 엄마입니다. 잠깐 보시죠. 그렇게 쌀쌀 맞아서 선생질은 어떻게 하니? 근데 이사는 언제 온 거야? 봄에 왔을 땐 너 여기 안 산다던데? 왔었어? 여길? 야, 나 네 엄마야.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니? 아이 또 숨어봐. 내가 못 찾나? 화제가 됐던 드라마 더 글로리, 뭐 해당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인공에게 엄마가 악행을 막 이제 일삼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얘기할 재판은 딸을 스토킹한 엄마 얘기인데 50대 엄마가 20대 자신의 딸에게 한 1년 반 동안 뭐 300차례 문자, 100차례 전화를 걸고 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엄마랑 딸 관계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냐, 낙태해야 된다, 성형수술을 하자, 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를 내놔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라, 이제 이렇게 협박성 문자들을 보낸 거죠. 스토킹성 문자를 보낸 겁니다. 결국 이제 딸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 박사님, 스토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 가족이라면 압박감이 더 크겠죠. 당연한 얘기일까요? 이미 뭔가 조치를 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타인이 아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비난이 더 클 수 있고 이제 부모들, 우리가 이런 부모들을 의외로 또 주변에서 흔하게 한국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인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네. 이제 표면상 보면 각각의 사안은 굉장히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공통된 특성이 좀 발견되는데 자식에게 자신을 투영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독립된 객체로 보는 것, 존재 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신 아니면 소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이런 사안에서 더욱 우리가 인식을 고려해 보면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뭔가 자애로운 간섭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는 그런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거는 너무나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판단을 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엄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연락하고 하는 것이 예. 사실상 피해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겪는 스토킹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정신적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겪었을 것이고 또 이 피고인인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박사님,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스토킹도 핏줄이니까 하고 가볍게 다룰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닌데 예.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도 보면 존속, 살인, 상해 이런 것들은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부모가 자녀한테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살해해놓고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판결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른데 우리가 이 아동의 그러니까 존속 범죄보다 이제 비속 범죄를 조금 더 경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연구 결과에서도 좀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소까지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보니 끝까지 채널 고정 해본입니다. 정희윤 기자와 함께하는 보니보니 시간. 자, 정보니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오늘은 사러 가본입니다. 우리 앵커들은 추석 선물 보통 어디서 사나요? 사러 가보니 추석 선물 보통 뭐 마트, 백화점, 시장? 그럼 뭐 온라인에서도 뭐 그렇죠? 주문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네. 요즘은이라고 이렇게 네. 선을 좀 그어서 송구하지만 연령대 선 긋는 거예요? 약간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의 선.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도 추석 선물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추석 선물을 네. 제대로 막 포장까지 해서 팔아요? 네, 보통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 멘트였어요. 죄송해요. 보통 간단한 생필품 정도를 좀 구매하는 거잖아요, 편의점은. 네, 소비 트렌드가 달라진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지치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한데 네. 언제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준비한 카탈로그를 보고 점원한테 주문하고 집으로 쉽게 배송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뭐 어디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뭐 품목들은 뭐 과일 세트 그런 거 뭐 파는 비슷하겠죠, 거예요? 뭐. 이게 조금 신기하고 그래요? 재밌었는데요. 예. 네, 그런 일반적인 상품도 물론 있지만 1억짜리 위스키 같이 편의점에서 특별히 공수한 희귀템도 있고요. 예. 400만 원 가량의 골드바부터 사이판 같은 여행 패키지나 예. 한 달 살기 여행 상품, 턴테이블 같은 전자제품, 예. 뭐 배드민턴 세트 같은 운동용품 그리고 명품 없는 게 없습니다. 왜 이걸 편의점에서 파는가 싶긴 한데 그렇죠. 눈길이 가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가의 상품은 극소수긴 한데요. 어떻게 팔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편의점에 사러 가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추석 선물 사러 가 보니 인 편의점. 안 남았는데 선배 뭐 추석 선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무슨 대형마트? 형님도? 나는 전통시장을 선호하지.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일단 요즘 MZ들은 그렇게 좀 재미없게 과일 한우 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희는 또 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이색 선물도 많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상하신 공간이실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색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다. 골드바입니다. 선배, 골드바 너무 영롱해요. 이거 예전에 근데 선배 골드 하면 약간 어떤 모양 생각나세요? 거북이, 돼지. 요즘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약간 의미를 담아서 골드바를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행운의 2달러짜리 갖고 있으면 막 행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있고, 실제로 값어치도 나가는. 얼마짜리 같으세요, 선배? 50만 원? 그 정도면 이제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400만 원 가량 하는. 400만 원? 네, 400만 원. 물론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거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추석 선물 준비하셨어요? 따로 생각한 건 없는데 보통은 이제 고기나 아니면은 뭐 과일. 만약에 이런 거 진짜 추석 선물로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여건이 된다고 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충분히 구매할 것 같아요. 편의점이면은 가까운 곳에 다 많이 있으니까 또 많이 비치만 된다면은 구매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요즘 택배도 계속 추석 때 되면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변 나이대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니까 나 이거 편의점에서 오다가 샀어 이러면은 약간 좋아하지 않을까. 센스 있다, 센스 있다. 맞아요. 골드바 한번 사보고 싶어요. 이거 사려면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편의점에 판다고 하면은 한번 구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많이 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3인 기준, 4인 기준 가족의 전통적인 소비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1, 2인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1, 2인 가족분들이 명절 때 귀성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한 선물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또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게 조금 더 심해졌고 나를 위한 선물을 많이 구매하시는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 많으니까 일반적인 선물들 살 수 있고 또 뭐 골드바, 뭐 아까 뭐 비싼 위스키 사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도 눈길이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촬영할 때 와서 금 사가는 사람은 없었겠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네. 엄청 기다렸는데 네.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잠복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예. 선물보다는 식사 위주로 많이 사 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추석에 더 임박해져야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자, 주로 이런 제품들을 어떤 사람들이 산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이게 편의점 점포 점원들에게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번 추석 선물의 구매자 70% 이상이 이제 203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젊은 층이 대다수였다. 네. 그럼 주로 어떤 상품들이 팔렸습니까? 골드바도 팔리긴 팔렸습니까? 팔리긴 많이 팔렸더라고요. 예. 8월 말부터 어제 기준으로 저 편의점에서는 골드바 300종이 팔렸다고 합니다. 많이 팔렸네요. 엄청 많이 뭐 팔렸죠. 전부 다 선물용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많이 팔렸다는 거. 네, 다른 편의점에서는 비슷한 기간에 안마의자나 여행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 질문, 의문.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왜 이런 고가 상품을 왜 내놓는가? 그냥 하던 거 잘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예. 명절 때 이제 귀성은 못해도 특별한 날이니까 나를 위한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좀 늘은 점을 고려했다고 하고요. 네. 일부러 뭐 비싼 것만 골라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값이 나가도 희귀한 것, 그러니까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짜리 위스키나 400만 원짜리 와인을 공수해온 거라고 하네요. 네. 또 과거에는 고가 상품 하면 이제 무조건 백화점을 가야 했잖아요.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이런 거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사러 가보니 결국 사진 못했지만 맞아요. 비싸서. 비싸서 고민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랜만에 한번 할게요. 네. 오키도키요. 오랜만입니다. 네, 요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오키영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키도키 전민기입니다. 네. 우리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번 주 마지막 오키. 민키 형 가기 전에 핫한 키워드를 내놓고 가라. 아니면 안 보내줄 거다. 네, 그래요? 네, 직설적으로 적어놨네요. 전 더 오래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이 악물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주차 빌런입니다. 아. 요즘 자주 보이는 단어죠. 보시면 이제 연관어에 응급실도 있고 뭐 빌런, 아파트, 주차장 등등의 연관어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초보 운전자라서 네. 주차 빌런이 될까 봐 요새, 요새 엄청 조심하면서 다니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뭐 키워드만 봐도 벌써 막 뒷골이 땡깁니다. 그렇죠. 네. SNS 보니까 주차 진짜 벽에 바짝 붙여서 하시더라고요. 우선 20분 걸린대. 맞습니다. 우선 사진부터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어디예요? 저기 빨간 글씨 써 있는 게 네. 자세히 보면 보이네요. 응급실. 네. 병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 응급실 주차 빌런인데 첫 네. 사진부터 진짜 야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예.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응급실 승강기 앞을 저렇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저 병원 주차 관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네. 차가 응급실 승강기를 막고 있길래 가서 봤더니 시동까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주한테 전화를 했겠죠. 예. 차 좀 빼주세요 했더니 진료 대기 중이니까 네. 이 직원 보고 직접 빼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차 함부로 운전하면은 그럼요. 나중에 또 문제 될 수 있잖아요.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그거 갖고 또 시비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주가 와서 좀 빼달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전화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글쎄요. 병원 저 응급실 1분 1초가 급할 텐데 저 때 만약에 응급
환자 들어왔으면은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저 다시 돌아서 어디 뭐 앞으로 가든지 예. 해야겠죠. 네. 근데 저 상황에서 더 황당한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였대요. 네. 그랬더니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차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는데 예. 나중에서야 이제 스티커 떼주면은 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연락이 왔다는 거죠. 뭐 요새 말로 진상이네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 작성자분도 정말 좀 선하신 게 예. 병원 이미지 생각해서 스티커를 또 다 떼주셨대요. 원만히 합의하자.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니라 2차 주가 5일 지나서 예. 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역대급인데요. 그렇죠. 네. 네. 아, 누리꾼 반응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예. 자, 누리꾼들 반응 한번 볼게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저 사람 그러니까. 때문에 사람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 예. 저런 사람은 법으로 응징해야 된다. 아. 예. 병원은 왜 고소 취하했냐. 주차 관련 분만 고생이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차 얘기는 정말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됐던 주차 빌런 3대장이 있어요. 3대장.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첫 번째는 소화전하고 입구 저렇게 그러네. 막고서 세운 차고요. 아. 네. 아예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이 아닌 곳들에다 이제 세운 차들이고요. 조장.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가로 주차 이거 유명했어요. 아, 세로로 2대 들어간 데다 가로로 저렇게 세 딱 칸. 주체. 굉장한데. 네. 세 칸 쓰고 있네. 네. 3칸 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슈퍼카 2대가 예. 3칸 여기도 3칸을 써가지고 예. 이제 주차를 해놨던 그런 다 슈퍼카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건들지 마라.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 매너가 참 그렇습니다. 빌런이란 말이 어울려요. 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이어지네? 바로 이어집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도로의 요새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어요. 네. 슈퍼카입니다. 네. 쭉 보면 이제 뭐 명의, 세금, 그다음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법인 등등의 단어가 보이죠. 네. 연관어 중에 법인 딱 눈에 띄는데 맞아요. 그쵸. 어제 뉴스룸에서 사실 다뤘어요. 맞아요. 네. 이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 달라지는 거. 바로 네.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법인 차량에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다고 아주 잘 하죠. 보이게. 예. 근데 이게 이제 슈퍼카랑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슈퍼카가 하도 많아서 네. 진짜 한국에 무슨 부자가 이렇게 많나 싶었는데 예. 이 슈퍼카들 10대 중에 8대가 다 법인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법인 등록차 4,192대 가운데 이제 75.3% 이게 이제 슈퍼카 비율이고요. 네. 그 브랜드별로 봤더니 람보르기니는 그 법인 차량이 80.7%나 됐고 예. 페라리 70.3%, 맥라렌은 79.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회사 돈으로 차를 뽑는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게 탈세란 지적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업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 람보르기니 타고서 뭐 미팅 갈 일이 있겠어요. 람보르기니 타고 장 보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법인 슈퍼카들이 사장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이 모든 걸 법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예. 근데 법인 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이 되다 보니까 차량 구입비, 유지비 등이 상당수 경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뭐 혈세로 거의 공짜로 타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연두색 번호판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제 멀리서도 확 눈에 띄는 거. 네. 아예 야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번호판 바뀌는 거 피하겠다고 네. 요새 슈퍼카 엄청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사면 막차 타자.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CG 보시면 예. 자 지난해보다 늘어난 고가 법인 차량 구입인데요. 예. 이렇게 브랜드별로 예. 얼마나 훨씬 더 많이 팔렸는지가 네. 보여집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차들이에요. 아, 저게 어마어마한 가격의 차들인데.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법인 명의로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구매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3억 차가 굉장히 비싸네요. 네. 몰랐습니다. 네, 아직 그 예. 초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인가요? 예.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예.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기상현상입니다. 예. 기상현상. 보니까 뭐 네. 춘천도 있고 자연재해, 기후변화, 뭐 하늘 이런 단어들 보이죠? 네. 네. 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기상현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 사진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오, 하늘에 뭐 구멍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네. 신기해. 뭐 UFO가 지나가는 그런 흔적인가요? 그 누리꾼들 반응도 박앵커님이랑 똑같았습니다. 예. 어제 춘천 하늘에 UFO 뜬 거 아니냐 예. 이 사진 많이 공유가 됐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자연적인 기상 현상이었던 거죠. 예. 네. 이름하여
폴 스트리크 구름. 폴 스트리크 구름. 예, 구름의 한 종류인데 요거 이제 뭐냐면은 얇은 구름층 사이에 외부 충격으로 생긴 얼음 조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강하면서 수증기를 흡수해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 구름이 하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충격이 생기면서 약간 얼어있던 게 밑으로 툭 꺼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이 구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저 읽고도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이해 쏙 됐어요. 됐죠. 감사합니다. 살얼음이 살짝 깨져서 밑으로 쳐졌다. 신기합니다. 어제 그 울릉도에서 용오름도 관측이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엄청 용오름 많이 신기하던데. 들어봤죠. 그렇죠. 이제 용오름 울릉도에서 이제 많이 관측이 되는데 네. 정말 봐도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용오름이에요. 육지에서 일어나면 이게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미국에는 토네이도. 네, 맞아요. 그래서 지표면 가까이서 부는 바람과 비교적 높은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방향이 달라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데 토네이도랑 같은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 저걸 보고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용오름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현상 얘기하니까 네. 정말 신기한 현상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정말 해보고 싶은 건 오로라를 직접 보고 싶은 그 비슷한. 소망이 좀 있습니다. 뉴스 오후 하는 동안은 제가 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좀 가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오로라 지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신비한 자연현상 3대장을 모아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3대장 시리즈가 오늘 있군요. 자, 첫 번째는 해기둥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해돋이나 해넘이 때 공기 속의 얼음 결정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이제 대기가 차가울 때 햇빛과 공기 중에 얼음 결정들이 해 위로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올라가 보이죠. 그런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새벽에 관측되는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 새벽녘 하늘에 밝은 빛의 구름이 길게 늘어서는 현상. 그래서 호주 터널처럼. 그쵸. 신기하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게 호주 북부의 카턴테리아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기 드문 기상 현상이래요. 아직은 요거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림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레드 스프라이트. 신기하죠? 저 불꽃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개 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번개 치고 난 후에 이온화된 공기가 붉은 빛을 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고 이것만 쫓아다니는 사진 작가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진짜 신기하다. 이온화된 공기. 문과 출신이에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이온화된 공기. 내일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해볼게요. 내일 안 나오시잖아요. 저도 문과 출신이에요. 다음 주 시간 충분하니까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 대장동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JTBC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과 JTBC의 입장 등은 잠시 후 오늘 저녁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